자, 다음 지문 부지런히 또 일어서 나가봅시다. 이번에는 지문 2개를 한 챕터에 묶어놨어요. 네, 통곡헌기라고 하는 허균의 작품과 하나 더 있었는데 뒤에 잠깐만 낙지설이 뜯어져 있구나. 선생님이 같은 세트로 묶여있는 줄 알았네. 뭐 어쨌든 간에 자, 통곡헌기 3번 챕터 또 보도록 합시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의 작가 허균하면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굳이 뭐 언급할 필요조차 없죠. 기본적으로 이 작품도 그래서 아마 국어 시간이나 혹은 여러분들 문학 교과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작품이고 학습을 한 번쯤은 해본 작품일 거예요. 기출 공부했다면 당연히 처음 보는 작품은 아닐 것이고요. 제목이 이거잖아. 통곡헌에 대한 기다. 참고로 이 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전수필의 한 갈래 중에 하나로 전반부의 체험과 후반부의 어떤 교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전수필의 형식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는 글이죠. 근데 중요한 건 통곡헌이야. 통곡이 뭔데? 그치? 절규하며 운다 그 뜻이잖아, 그치? 근데 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집에 이름을 붙이는 내용이니까 이 집 이름 자체를 통곡의 집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집의 이름을 통곡이라고 지었을까? 그 의문을 따라가는 형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이번에 그 보주자료에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는 박지원의 수필을 들고 온 이유도 이 녀석이랑 또 연계점도 당연히 있기 때문이야. 일반적인 인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통념이라고 하는데 그 통념에서 벗어난 기발한 착상? 기발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선생님 개요 좀 안 좋아하는 말도 있고 통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식 을 이 두 개를 대비점으로 잡아서 지문을 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작품의 소재 자체가 통곡이라는 어떤 소재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그 작품은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똑같아요. 지문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중심 소재가 뭐고요. 거기에 대한 뜻도가 뭔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쭉쭉 갈게요. 내 조카인 허친이 집을 짓고서는 통곡헌이라는 이름에 편액을 내다 걸었다. 편액이라고 하는 건 집의 이름을 글씨로 판자에 써가지고 그 집에 걸어놓는 행위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음이 말했다. 자, 통곡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웃음의 태도를 보여주네. 잠깐만, 다 썼구나. 그래서 안 나온 거였구나. 자, 비웃음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 녀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는 맞는 얘기잖아, 그렇지? 왜 통곡이라고 이름을 줘? 이상한 녀석이네. 자,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내용이 이거였던 거야. 세상에 즐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곡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서 집에 편향을 걸었어. 게다가 곡이라고 하는 건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는 여인이 하는 행위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하는데 너는 왜 도대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걸 굳이 이름으로 부르쳤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친이 이렇게 대꾸를 했죠.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려 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허친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의 일반사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 반대로 세상에서의 일반사의 거리가 먼 것에는 오히려 거리를 가까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 그치? 두려고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대가 활락을 즐김으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는 거고 세상이 우쭐대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거꾸로 울적하게 지내는 걸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귀나 명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오로지 비천함, 가난, 곤궁,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요.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뭐가 되고 싶다? 배치되고 싶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야? 허친의 주장은 이 세상과 배치되는 삶을 살고 싶대요. 되게 사소한 건데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고전 작품 읽을 때 항상 어휘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참고로 이 배치된다라는 단어가 예전에도 수능인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많이 현혹해서 많이 틀리게 만들었던 어휘 중에 하나야. 배치되는 건 어딘가에 놓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배는 등 배자예요. 치는 노을 치자고요. 서로 등을 졌다라는 뜻이고 반대된다는 뜻이야. 조심해 이런 거. 배치되는 다음. 자, 아무튼 간에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곡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가하는 일은 없죠. 근데 그래서 저는 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거꾸로 저의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허친이 자신의 집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죠. 종이 이렇게 칠 때 수업 녹화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 계속 길어. 자, 그 사연을 듣고 나서 나는 조카를 비웃음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야, 곡하는 것에도 도가 있는 거야. 인간의 7가지 정, 희노애락 애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다 알고 있나? 희노애락 애호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높아심에. 희노애락 애호 이라고 하죠. 희는 무슨 희? 기쁜 희. 그치? 노는 분노, 노여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앞에 있는 애는 슬픔이야 이거. 그치? 슬플 애자. 락은 기쁠 락자, 즐거울 락자라고 하죠. 다음에 둘, 셋, 다섯 번째 요 애는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오는 오. 앞에 지읒으로 시작하는 그 글자 붙이면 돼. 지읒오 뭐? 증오, 미움. 그다음에 마지막 욕은 말 그대로 욕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7가지 감정을 우리는 이렇게 희노애락 애호로 표현을 해요. 자, 아무튼 이런 7가지 정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건 없지.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고글하기 마련인데 그 슬픔을 자아낸 사연도 복잡하다네. 그렇기 때문에 시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통곡한 가의가 있었고, 자, 요거는 요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가의는 이런 일 때문에 통곡했다. 다음에 하얀 비단실이 본바탕을 읽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했던 목적이 있으면, 목적. 쌤이 지금 이 녀석들은 그냥 이름만 쓰고 앉았지. 이유를 생각해보자. 갈림길이 동쪽 서쪽으로 나는 것을 싫어해서 통곡한 양주가 있었어.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직도 안 끝난 두 명 더 있지. 또 막다른 길에 복잡하게 돼서 통곡한 완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시대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세상 밖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서 통곡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보인 당구가 있습니다. 당구. 자, 이 5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뭘 했다는 거야? 통곡이라는 것을 했다는 얘기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통곡은 슬플 때나 하는 것이고 듣기 싫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내가 말한 사람들 별로 별거 별볼이 없는 그냥 시적 잡배들이야? 아니야. 훌륭한 명인들이고 명사들이야. 근데 이런 명사들이 모두 통곡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통곡이라고 하는 건 각자의, 그렇지? 각자의 뭐로부터? 깊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지?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설명해도 되고, 혹은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표현상 특징 요소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뭔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싶어서 이런 예시를 들고 오는 거죠. 오케이?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뭐 어쨌든 각자의 깊은 생각에 빠져서 문장 읽어봐. 저 여러 문제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을 뿐 이별의 마음이 상해서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하는 채 아녀자의 통곡을 좀스럽게 흉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오히려 더 말세야. 저 사람들은 좋은 시대에도 답답함을 느끼고 토로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망할 만한 세상이죠.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가고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들어가며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행위는 전보다 더 심하지.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곤액을 당하는 상황, 곤액이라고 하는 건 곤란한 일을 말하는 거고 애군을 말하는 거죠. 상하는 상황이 다른 길의 복잡한 처지보다 더 심하죠. 그러므로 모두들 세상 밖으로,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려는 계획을 짜내는데, 만약 저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어떤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어. 아예 울 생각조차 못하고 들어온 놈의 세상 꼴보기 싫어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죽어버렸지 라고 말하고 있죠. 허친이 통곡한다라는 이름의 편향을 내어건 까닭은 바로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웃지 마 라고 말했더니 비웃던 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고, 내가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글로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고, 자, 이 글에서의 핵심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곡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본다? 새로운 인식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렇지? 다양한 감정과 깊은 생각으로부터 통곡이 유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통념에서 벗어난 생각을 주장으로 했다는 게 핵심이 하나. 또 하나 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통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거기와 대비되는 허친의 주장이 허친 자신의 말과 그리고 우선 나가 더 나왔었죠. 그렇죠? 나의 주장을 포함해서 대비되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대비, 차이점의 측면 잡아주시면 될 거고,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야. 그죠? 통곡이 뭐를 얘기하는 다시 한번, 그냥 통곡 자체? 그러니까 깊고 슬프게 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곡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통곡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쉽게 그냥 직역하자면
슬피 운다는 뜻인데 그 슬피 운다는 것을 사람들은 슬프니까 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슬피 운다는 게 그 대상이 꼭 이별이나 아픔 때문에 우는 건 아니다. 각자 다양한 사연들 때문에, 그치? 세상에 대한 비판 혹은 잘못된 관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울음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통곡은 오히려 세상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긍정적인 식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이해됐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고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스필 4번의 김창흠의 낙치설. 이 작품도 또 오랜만에 보네요. 쭉쭉 빨리 치고 가자. 여러 번 나왔던 작품들이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작품이 없어서 좀 슬픈데 뭐 어쩔 수 없죠. 낙치설. 예전에 수업할 때 이거 낙지로 들이치던 애들이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낙치가 무슨 뜻일까? 낙치. 떨어진다는 뜻이야. 치는 이빨. 이빨이 빠졌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뭐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던 게 통곡헌 기라고 하는 갈래였잖아, 그치? 그리고 이번에 불려서 또 이번에는 낙치설. 참고로 여러분들이 설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수필도 좀 많이 봤잖아. 뭐 슬견설, 이옥설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전부 다 한문 수필의 대표적인 양식들인데 뭐 이것의 궁극적인 차이까지 고민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고전 수필을 대표하는 갈래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만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체험이라는 챕터와 교훈이라는 챕터로 나눠져 있다는 특징 정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낙치설 가봅시다.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니까. 자, 가자. 이 작품도 이렇게 하자. 일단은 이 작품의 주제는 제목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소재는 이빨이 빠진 경험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빨 빠짐은 누구한테 맞아서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치아나 이렇게 그 칼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빨이 빠진 상태. 그러면 이빨이 빠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생각은 늙음에 대한 한탄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참고로 이빨이 빠졌네, 나도 늙고 있네, 난 슬퍼라고 말했으면 그게 여기에 찔려있는 작품일까? 그건 아니겠지. 이 작품도 역시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새로운 인식을 보여줄 거예요. 그쵸? 소재에 대해서 태도를 또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주시면 되는 것뿐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무술년, 나는 66이 되었다. 66세. 앞니 하나가 까닭없이 빠져버렸다.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며 얼굴도 삐뚤어지는 걸 느꼈다. 그치? 사람들이 그 이빨 구강 구조가 얼굴 모양새에 되게 큰 영향을 주죠. 너희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와이프랑 연애하던 시절에 선생님의 어렸던 시절에 그 사진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 뭐 선생님으로 이렇게 말하기 되게 웃기긴 한데 되게 훈남 아이가 하나 있었어. 되게 훈남이고 얼굴도 이렇게 어디 가서 못났다는 얘기를 듣기 힘든 준수한 외모를 가진 아이였어. 그 사진을 보고 지금도 와이프는 자기 사진첩에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같은 사람이라는 거 놀랍게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가 외국으로 떠나가서 이제 일을 하시려고 그 리비아 쪽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달렸대. 가지 말라고. 하지 마! 아빠! 하면서 물었대. 그러면서 아버지 못 가게 하려고 막으려고 구르다가 앞으로 자빠져서 앞니가 이렇게 틀어진 거야. 그리고 앞니가 틀어지니까 이제 이게 이빨 자체가 이렇게 기울었죠. 그리고 그 기운 상태로 이제 얼굴이 자라고 이제 몸이 자라니까 얼굴 형태 자체가 완전히 변했어. 내가 봐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내 모습은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전혀 다른 사람이 있거든. 구강건조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가 종종 그런 얘기는 하셔. 그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참고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요만한 공간에서 네 가족이 살았거든. 그냥 진짜 요만한 공간이야. 요만한 공간에 네 가족이 아버지 가게가 앞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컸을 때는 막 그 잘자리가 좁으니까 그 가게 옆에다가 그 땅바닥 그 돌바닥 요런 데다가 돗자리 깔고 자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내미 그 교정 수술 못 해준 게 한이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던데, 뭐 그런 걸 미안해 하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 이빨이 빠지는 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언젠가 우리도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 보면 합주기처럼 이렇게 좀 모이잖아, 그치? 그 이유가 역시 그 이빨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함이라는 거.
아직 너희들은 감도 안 잡히죠? 지금. 그래요. 이제 어쨌든 간에 나이가 이제 들면서 갑작스럽게 이빨이 빠지고 내 얼굴의 모양을 갑자기 바뀌었다는 그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별 얘기는 아니었네요. 그죠? 자,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 같아서 깜짝 놀라서 눈물이 줄줄 흐를 것 같았고,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봤지. 자, 그럼 여기부터 중요한 거겠죠? 자,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길든 짧든 진실로 단계가 많죠.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많지 않았고, 나지 않은 거고, 67살에 죽으면 이를 갈지 않은 상태고, 80살에서 8살부터 60, 이런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 또 80살을 넘기면 다시 이가 다시 납니다. 참고로 그거 알고 있죠? 사람들이 90, 100순을 넘기면, 특히 90을 넘기는 순간부터 백발이었던 할머니가 다시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걸 회춘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얼굴도 되게 뽀야지고, 그거의 원리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진들도. 왜 그렇게 회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왜 나이가 들면 이가 새로 나고 검은색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도피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은 아직 연구 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되면 좋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다시 나는 게 사실인데, 내가 산 횟수를 따져보니까 4분의 3을 살아서 한갑자. 그렇다면 짧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능히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리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그치? 그럼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글이 시작되고 있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되게 웃기는 멘트인 거야. 야, 대부분 우리 나이 때쯤은 되면 많이들 세상을 떠나. 근데 그 중에서 앞니 빠진 귀신이 몇 명 정도 되겠어. 난 되게 특별한 귀신이 될 테야. 뭐 이렇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쵸? 되게 슬픈데 기쁘게 표현하고 있어. 하지만 슬픈 만한 점은 없지는 않지. 왜냐면 우리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하잖아. 그치? 씹는 맛, 씹는 재미를 못 느끼면 그때부터 삶이 되게 고달퍼지지 않겠어? 생각해봐. 여러분들 고기가 있는데 씹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냥 고기를 먹으면 혀로 맛본 다음에 삼켜야 돼. 그 괴로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미국인가 아니면 유럽의 어디선가는 밀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 곤충도 있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그냥 그거에 알레르기가 이제 유발되면 앞으로 밀가루 음식을 못 먹는 거지. 빵 못 먹고요. 그치? 떡볶이 못 먹고요. 끔찍하지 않냐? 라면도 못 먹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마찬가지야. 이가 빠지면 이제 막 국물 막 새고 막 밥이 딱딱하고 살코기를 씹으려고 해도 고약해지지.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근심이 생기고 결국에는 배고파질 거야.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가는 일은 밀어줄 수 없다고 라고들 말을 하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내어 읽는 걸 좋아했는데 책 중에서 아직 소리내어 읽어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 참고로 이거는 이 과거에 독서 관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독서라고 하는 게 현대의 독서 개념과 달라요. 과거의 독서는 뭐였냐면 낭독이었어요. 무조건 낭독입니다. 책은 입으로 말을 하면서 읽는 거야.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들 기준으로는 독서예요. 여러분들처럼 눈으로만 읽는 건 독서라고 별도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독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무조건 말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뭐야? 책을 못 읽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말로 하는 버릇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그저 만년 무슨 뜻? 늦은 나이에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설벽부터 저녁까지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 마치기를 그려보며 밤중에 등불로 글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랬지. 자, 이거 뭐예요? 지금 이 말 무슨 얘기야? 나는 항상 소리내어 책을 읽으며 책에서 알려주는 지식과 어떤 새로운 세상에 눈뜨려고 노력했었다. 그 뜻이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이빨이 빠졌어. 발음이 안 나와 제대로. 그쵸?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깨진 종처럼 됐고, 참고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글의 경우에는 앞에 글들과 달리 비유적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그 물이 흐르듯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뭐 뱀이 배처럼 홀쭉해진다는 표현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비유적 표현이 다른 글에 비해서 많다는 거 체크 좀 해주자. 아무튼 간에 마치 이런 말이 많다. 자, 깨진 종과 같다. 똑같이 비유적 표현이 한 번 더 나왔죠. 빠르고 느림의 가락이 없고 맑고 탁하면 좋아 여겼나 치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야? 옛날에는 이 독서라는 것도 일종의 박자가 있었어. 노래처럼 했거든.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다 이 소리죠. 처음에는 아무리 낭낭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말을 더듬게 되니까 읽기를 그만두게 되고, 결국엔 덕성이 나태해져서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그게 바로 슬프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생각해봤어. 그러면 뭐야?
독서에 난관이 생겼어. 물론 이거 외에도 음식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치? 근데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독서라는 측면이야. 자, 이빨 빠진 얘기가 왜 독서로 이어지는가? 그 흐름을 잘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인식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편 또다시 그 고민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한 편. 걸어서 산을 올 수 있고 66에 등산하고 이런 것들 물론 지금 사회에서는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지만 이거 옛날 얘기잖아. 그치?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대 막 이러던 시절이잖아. 그러면 66에 산 타는 거 되게 특이한 일이었죠. 뭐 어쨌든 간에 산도 탈 수 있었고 천리길을 걷는 것도 가능했고 내 연배를 살펴보더라도 나만한 사람은 드물어. 이 때문에 혼자 또 기분이 좋아져. 이 사람 약간 좋을 줄 같지 않냐? 혼자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고 있습니다.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또 쇠약해진 걸 까맣게 있고 젊었다고 생각해. 어떤 일을 만나면 너때령령하고 흥이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가 결국엔 피곤해지고 산반에서 수습을 못하니까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1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은 작정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저녁이면 또 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야? 독서의 난관에 동착한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기의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 지금 내 문제점이 두 번째로 언급된 건 뭐냐면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야. 난 또래보다 건강한 편이거든? 그래서 맨날 밖으로 나다니다 보니까 자꾸 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나이다운 진중함을 보이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맨날 친구 만나러 나가고 옆에 등산하러 가고 자꾸 나가게 된다 이 얘기죠. 자, 하면서 핵심은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뭘로부터 나온 거야? 늙음이라고 하는 상황으로부터 나온 거를 지금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책이 안 읽혀, 밥이 잘 안 먹어져,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외출을 하는데 그건 내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이야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계속. 그래서 참고로 여기다 밑줄 한번 쳐줄까? 대개 쇠하고 성함의 경기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뭐예요? 쇠하고 성함의 구분이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자신의 늙음을 아까 말했잖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이제 평소에는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빨까지 땅 빠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나도 할아버지다. 나도 이제 늙은 사람이다.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이그러져서 추악골이 드러났다.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리가 없지. 그럴진데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비로소 노인으로 자처할 수 있고 나는 이제 노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왕의 제도에 나이가 60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일찍이 얘기해서 이거를 읽었어도 이 뜻을 읽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는데 이제 그 잘못을 깨달은 거야. 참고로 이것도 옛날의 독서법입니다. 옛날의 독서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선생님이 독서지문 같은 거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 이해하려고 욕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 근데 이 독서법은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옛날의 독서법은 일단 때려 외우는 거야. 다 외워. 모든 책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책의 권수가 절대로 인간이 달성 불가능한 양일 만큼 되게 많진 않지. 물론 독서와 탐구를 열심히 하는 천재들은 더 많은 책을 읽겠지만 일반적으로 출세하는 데 필요한 책들은 정해져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책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모든 구절을.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외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돈 오라고 하거든? 갑작스럽게 깨달음이 와. 아! 노노에서 그 세 번째 챕터에서 말했던 그 상황이 바로 요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기를 우선시했다는 게 단순히 그냥 암기력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암기가 되어 있어야 실생활에서 적용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측면이거든.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 뜻을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실제로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바가 그런 것이었구나. 역시 훌륭한 글이야. 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쉴 수 있을 것이고 이가 나에게 많은 것을 이끌어준 거야.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나는 뭘 얻었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럼 깨달음은 뭔데? 자신이 나이 들었음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빨 빠진 경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슬픈 거야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순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게 그럼 중심어네? 그지? 체크됐고요. 주자는 눈이 멀어. 또 이거 봐. 같은 패턴이잖아.
자꾸 이렇게 주자의식을 끌고 오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고사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용은 왜 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항상 이런 패턴이죠. 주자가 눈이 멀어서 존 양에 전념하게 되자, 그치? 참고로 존 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안 보이니까, 글자를 읽어도 잘 안 보이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마음 수련에 힘쓴 거야, 그치? 오히려, 진작에 눈이 멀지 않은 것은 안타까워했어. 그치?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눈이 멀고 나니까, 그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어. 내가 좀 더 이가 많이 일찍 빠졌다면, 그리고 나의 늙음을 빨리 인정할 수 있었다면, 나는 좀 더, 뭔가, 성숙한 삶, 그리고 나이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말이 헛나오니까 침묵을 할 수 있는 거야. 새로운 식이죠, 그죠? 옛날엔 따따붙다 말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자만히 나의 생각을, 그치, 정리해보는 거야. 살코기를 씹을 수 없으니까 담백한 걸 먹을 수 있고, 경전을 외우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고요함에 나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들고, 담백한 것을 먹으니까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니까 도가 모이는 거야. 그치? 수능할 때는 오히려 뭐다? 우리 삶에 더 큰 이익을 준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군요. 자, 그래서 이 손익을 따져보면 훨씬 나는 게 맞는 거고,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고,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 유유자적이죠 하는 걸 말합니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성에 밖에 돌리면서 요절과 장수를 마음대로 따지지 않으니. 자, 봐봐. 요절하는 건 일찍 죽는 거고 장수는 오래 동안 사는 거니까 서로 반대되는 말이야. 근데 난 중요한 게 그것을 억지로 노력하지 않겠다. 자연스럽게 순리에 따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글의 핵심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도 나치설은 이빨이 빠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순응하는 삶의 가치를 설명하는 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나치설은 옛사람인 이 김치님이 말하는 이 얘기는 무조건 올바른 말일까? 딱히 그렇진 않죠. 요거에 반대되는 얘기도 있을 거야. 거꾸로 거기서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순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늙음의 상황에서도 젊음을 추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글도 있겠죠. 그럼 그런 글도 또 연결점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두면 좋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나치설 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수필의 5번째. 젠장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갑니다. 지금 시간이 30분 커트 됐지? 오케이. 예전에 선생님이 개인적인 기록으로는 수업 빨리 하는 것을 측면에서는 관동별고 1시간 10분 것이 역대급이었는데, 전문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 다 하는데 1시간 10분. 근데 솔직히 되게 슬픈 일인 게, 그렇게 1시간 10분 컷을 하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따라오지만 완벽하게 수업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작품을 정말 30분만 선생님 마음속으로 계속 재가면서 하는 중인 거거든? 빨리 끝내드리려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습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문을 빡빡빡 읽고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은 문장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정리 작업을 꼭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좀 번외편 얘기지만 선생님이 어저께 고2 친구들 수업을 하다가 애들이 다 꾸벅꾸벅 졸고 있길래 잠깐만 스톱 한 다음에 선생님 노트북을 들고 와서 그 유튜브 인터넷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 수업 시간에 그냥. 참고로 제목이 뭐였냐면 상위 0.1%의 비밀이야. 보면서 좀 열받았겠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기 나오는 예시들이 이런 애야. 그 전국 평균 누적 백분율 99.8, 100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애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주고, 참고로 거기서도 동덕여고 학생도 나왔었고 막 그랬었는데. 자, 그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이 느끼라고 했던 게 뭐냐면, 걔들이 사는 게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친구로 거기 나오는 얘 중에 어떤 친구는 전교 1등이고 압도적 성취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미술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되게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상위 0.1%가 되는 비법은 무언가를 되게 탐구를 많이 했어. 근데 그 작품의 지문의 핵심만 정리해드리자면 2가지 포인트가 있더라 이거야. 첫 번째, 거기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0.1% 학생들을 한 줄로 배치하고 불러다가 다 모아서, 그리고 일반 학생들을 한 줄로 모았어. 그리고 나서 총 30개인가 40개인가 몇 개 단어 암기 테스트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없는 여러 단어를 시간 단위에 보여주고,
잠깐 있다가 첫 번째로 뭘 물어보냐면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개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측치를 먼저 쓰게 했어.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답을 쓰게 만들어 봤어. 그러니까 답을 낼 거지. 테스트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0.1% 아이들은 이런 일이 대부분 이런 식이야. 10개 맞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8개 맞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6개요. 5개를 맞출, 5개는 없었어. 7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저는 10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개 외울 것 같거든요. 저는 5개요. 저는 8개를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중요한 거야. 0.1%의 특징은 10개, 8개, 6개, 8개, 0개 혹은 1개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얼마큼 외울 수 있는지를 나 스스로 알아. 근데 이쪽 일반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 10개를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7개. 4개를 외울 거라고 생각해서 8개. 5개를 외울 거라고 생각했지? 7개. 8개를 외울 거라고 생각했어? 3개. 이런 식이야. 중요한 건 이 친구의 차이점 뭐야? 차이가 매우 크게 나더라 이거지. 결론적으로 외운 개수의 차이가 뭐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은 비슷해.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초기 상담 때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린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거야. 그치? 선생님이 클리닉 할 때 뭐 하라고 맨날 부탁해? 자신에 대해서 알자라고 부탁했잖아. 선생님이 불맛 교재 설명했었을 때 뭐라고 했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시간 재면서 풀고 이 문제는 내가 시간을 들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지 구분해 주셔야 되고 나는 이런 유형의 강한 편이다. 나는 이런 유형에 좀 취약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성적이 오르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거. 오케이? 요 얘기를 하면서 일단 작품을 그 지문이 시작됐고 참고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핵심은 이거야. 복습.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복습에 투자를 많이 한다.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솔직히 성적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애매모호하게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게 똑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나만의 복습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복습을 할 때, 그걸 무조건 달달달달달 책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지.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공통점. 그리고 복습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복습의 방법은 또 다 달라.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오답 노트에다가 똑같은 걸 3번, 4번, 5번, 6번 풀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무턱대고 푼대, 자기는. 그럼 어느 순간 이해가 된대. 또 어떤 친구는 친구한테 일부러 그 멘토링을 맺어가지고 계속 알려줘.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이해가 된대. 또 어떤 친구는 방에서 공부하다가 엄마를 느닷없이 불러. 엄마, 일로 와봐! 그 다음에, 그치, 오늘은 고대 로마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막 자기가 판서를 하면서 막 설명을 해.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지. 시험 볼 때 엄마한테 설명하다 기억이 난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뭐 선생님 고3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뭘 찾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노트 필기도 여러 번 같이 반복해서 테스트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뭐랄까 나한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 라고 느꼈으면 모의고사 회차 자체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그치? 아니면 영역별로 난 특정 영역에 약하니까 약한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어 이런 것들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시간이 없고 바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벌써 3학년이 되어버렸다는 게 큰 난점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성적이라는 거는 따라서 올라와 주질 않는다라는 거. 갑자기 딴 얘기로 좀 새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복습 빡시게 해요. 알겠죠? 선생님이 수업을 짧게 한다고 해서 지문의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내가 이해될 때까지 여러 차례 내 걸로 만들어주라.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이광백의 아리라는 작품. 시간 쫓기는 거 너무 슬퍼요. 지금 이 얘기도 원래 선생님 각 잡고 천천히 얘기하면 스토리랑 함께 얘기해드리면 한 30분 넘게 얘기를 해야 될 소스이긴 한데 또 그 와중에서는 나는 또 눈치를 보고 있어. 시계를 보고 있어. 10분 안에 얘기를 끝내줘야겠다. 슬픈 일이야. 자, 갑시다. 이강백. 우리 여러분들 이강백 하면 뭔가 되게 유명한 작품 하나 아는 거 있지 않나?
이가 나타났다 하면서 막루에서 양철북 두들기는 그 얘기 뭐죠? 파수꾼, 그치? 참고로 그 파수꾼을 배웠을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우화적 방식을 통해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형식의 희곡이다라고 말을 했었을 거야. 자, 이강백 작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이 작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뭐냐? 우화적인 방식으로 세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이끌어내는 작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정말 단순하게 핵심 스토리만 얘기해드리자면, 어느 한 나라에서 알이 발견됐어. 그리고 그 알의 진실은 아무도 몰라. 그 알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박물관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처음에 이 알 속에 새로운 임금이 있다. 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인물이 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임금을 자살하게 만들어.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알에서 현금형한 현저가 태어날 걸 기대하면 되는 것 뿐이잖아. 근데 갑자기 박물관장이 그 상황이 전 사람이 죽으니까 말을 바꿔. 아니, 이 안에는 위태로운 위험한 공룡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다음에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안에는 훌륭한 사람이 들어있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또 안심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면서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이 알이라는 미지의 대상을 통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거든? 미지의 대상에 대한 공포라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 심해 영화나 그치 우주 영화 이런 것들이 거의 문이 안 닫히니 혹시? 쌤 이따 손 좀 봐줄게. 잠깐만 있어봐. 뭐 SF물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그치 항상 우리가 뭔가 무서운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럼 미지의 공포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의 어떤 권력을 쥐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비판하는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래 핵심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 속에서 기본적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서 보시는데, 쌤이 맨 앞에 이 파수꾼 얘기를 했었잖아. 여러분들 파수꾼 하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그 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 가나가 있고 파수꾼 다가 깨어있는 지식인이었고 뭐 이런 내용이 기억나죠? 참고로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역시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작품이었으니까. 자, 여기도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참고로 제목이 R이니까 이걸 그냥 R이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이 R을 중심으로 인물의 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참고로 이때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속성을 지녀. 첫 번째, 민중들의 어떤 이상향이야. 이 R에서 우리를 이끌 새로운 현자가 태어날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하게 만들어. 근데 반대로 이 R은 사람들에게, 참고로 이제 박물관들 중간에 이제 공룡 얘기를 하거든? 하면서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 위협과 공포를 의미하기도 해. 이런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참고로 그 당시 독재 정권, 참고로 이 작품의 배경은 이제 군부 정치 시대, 뭐 박정희 대통령, 뭐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이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특징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희망에 물들게 하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말에 안 듣는 사람은 억압하는 게 특징이었던 시대였거든. 여러분들 3S 정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오케이? 거기서 보여주잖아.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즐겨. 즐길 건 계속 줄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 즐기고 있으면 즐겁잖아. 행복하잖아. 좋잖아.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아래를 둘러싸고 자, 누가 있느냐? 일단은 핵심 인물. 이거 어디다 쓸까? 박물관장을 밑에다 쓰자. 박물관장이다. 이 박물관장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 권력자. 근데 그 권력자가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방식으로 이 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그 권력에 대 있어서 시민들이 있는데 여기다 쓸게요. 시민들은 여기에 조장당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시민 중에서 이 작품의 시민 다가 뭐야? 깨어있는 지식인의 역할을 해. 하지만 결국 시민 다도 굴복하는 존재는 되긴 합니다. 잠깐만, 시민 다가 아니었을 텐데 이것은 시민 나구나. 파수꾼이 다고에 비한 파수꾼이 다고 시민은 나입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이고 뭔가 용기 있는 소수의 자. 그래서 이쪽은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 이쪽은 다수의 민중. 이렇게 정리를 하면 뭐 크게 어려운 틀은 아니죠, 그쵸? 여기에 뭐 가나다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전체 시민들을 조정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지식인이 이 박물관장에 저항하려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좌절되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어떤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전체 줄거리를 한번 봐두면 좋으니까 전체 줄거리를 보조자료를 통해서 잠깐만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자료 잠깐 열어주시고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는 게 잠깐만요. 어디니? 여기 있네. 34페이지 열어주세요. 이틀만 알고 있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 줄거리는 아는 게 더 좋으니까. 왜냐? 딴 장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가볼게. 전체 줄거리입니다. 수시로 공룡의 침입을 받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파수꾼이랑 비슷하죠? 거기서는 1위의 침입을 받았었죠. 이때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그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선출을 했죠. 이때 시민 하나가 왕 앞에 나서서 자신의 박물관장으로 임명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박물관장이 된 시민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알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 속에 위대한 임금이 있으며 하루만 햇빛을 쬐면 부화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시민들은 이 말에 흔들리게 됐고 왕은 고심 끝에 알에서 깨어날 왕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결심을 하고 자결을 하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약속한 알의 부화 시간이 되자 박물관장은 알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국가를 위협할 공룡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국민들은 다시 흔들리게 되고 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밤새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참고로 이 상황 자체가 뭐인 거야? 박물관장이 의도한 국민 분열과 혼란입니다. 그쵸?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쁜 거야. 키보드 배틀 붙고 이러는 거죠. 결국 시민들은 박물관장을 왕으로 추대하게 됐고, 이걸 컨트롤하고 네가 책임져라. 박물관장은 공룡은 알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공포하자 해산합니다. 하지만 홀로 알이 왕이 된 것이라고 본 시민단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그는 박물관장을 죽일 시도도 하지만 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영원히 모르게 될까봐 결국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엔 박물관장이 시민 라를 찌르며 죽음을 맞이하면서 작품이 끝나게 됐고, 결국 독재 권력의 어떤 횡포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한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참고로 요거 읽는 김에 잠깐 페이지를 2개만 넘겨서 36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왼쪽에 이영민님이나 유민영이라는 분께서 이 희곡의 특성이나 어떤 위기의식 조장에 관련된 논문이나 어떤 참조자료할 만한 글이 담겨있는 게 보이실 거야. 요거 지금 선생님이 지금 당장 읽진 않아? 근데 어떻게 알아? 정리하시라 집에 가서. 알겠지? 이런 내용들이 뭐가 될 수 있는? 보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야. 그래서 겉으로는 분명히 민주적이야. 그치? 시민들이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민주성 안에 독재와 포갑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작품이다라는 것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이 뭐고 중심 주제가 뭔지 다 알아놨으니까 이제 실제로 지문의 일부분을 읽어보면서 이 글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그 특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넘어가자. 이건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왕이,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임금이 죽고 자결을 한 뒤에 이제 박물관장이 공룡이 나올 거야 라고 말한 상태에서 군중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가봅시다. 군중들이 말합니다. 위대한 임금이냐 두려운 공룡이냐. 그쵸? 여기서 보면 봐봐. 임금이라는 단어와 공룡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뭐예요? 대립적 소재잖아. 그리고 이 작품의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축이니까 완전 중요한 거 맞지? 그리고 아까 써드렸지만 임금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어떤 이상을 추구해주는 존재, 공룡이라는 것은 공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맞다. 그치?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 자체를 박물관장이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일단 가봅시다. 시민 나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그것마저 이제 의아스럽네요. 시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불안은 공룡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권리가 미어빗줄, 우리의 지혜와 권리가 쓸모없이 없어졌다는 데 주의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민중들은 선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시민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무쓸모해졌다. 네. 그런 것들이 뭐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겪고 있는 본질적 문제다.
라는 걸 밝혔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멘트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는 허서웨이처럼 완전 무력한 상태 속에 빠져들었어요. 박물관장이 우리의 손과 발에 줄을 엮으면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 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혀로서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게 무엇이죠? 그치? 그 의자 밑에 검붉은 반점을 본대요. 참고로 이 검붉은 반점은 피 흔적일 것이고, 이 피는 선대왕이 죽은 흔적. 그럼 뭐예요? 선대왕이 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끄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향하는 어떤 이상향에 대한 의지 같은 걸 상징하는 단어죠. 자, 그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전함의 피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그의 생전에 멋진 모델을 썼고 우리는 그걸 수호해왔죠. 그런 우리들이 그의 죽음을 용인, 받아들이고 감내했던 것은 저 알 속의 위대한 임금님의 실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룡아리라고 믿는다면 전함의 고귀한 희생은 무엇으로 보상되어야지 하며 우리 시민의 도덕적 사랑은 어디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셈이죠. 시민다가 감동합니다. 그렇군요. 사기꾼의 헛말에 현혹될 뻔했습니다. 나도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을 바꾸죠. 그쵸? 그러니까 참고로 요 장면은 이 라의 멘트 뒤에 가, 나가 등장해서 하는 말들은 바로 뭐요? 민중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뭐요? 쉽게 현혹된다는 거야. 쉽게 흔들린다는 거야. 지금 물론 이 장면은 옳은 말을 했고 옳은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쵸? 쉽게 현혹됨. 시민 가도 지금 자신의, 그치? 나 역시 알 속에 임금님을 믿었다고 말을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앞에서 사람들이 임금님의 공룡 때문에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와중에 시민 나가 자신의 의견을 밝힌 장면이거든. 다요. 다도 그게 포함이야. 그냥 우선 그냥 말을 안 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중이라고 생각하라고. 오케이? 자, 아무튼 믿습니다 말하고 말을 하죠. 근데 시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삼스레 저 알 속에 임금님을 믿겠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내가 사람인 것처럼 자명한 사실이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겠다 그 소리죠.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새삼스럽게 저건 임금님이라고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전적이 안에는 임금님이 들어있는 게 원래 사실이었으니까. 자기가 원래 믿었던 것처럼 이제 자기를 뽐핑하는 거죠. 그죠? 그런 멘트고요. 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태양이 비춥니다. 이 안에서 위대한 임금님이 나오시겠죠. 우리는 시민들은 사기 도박꾼에 대항해서 이 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를 맹세합니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박물관장이 이때 쓱 들어오죠. 사람들이 임금님 만세를 했을 때 박물관장이 담례의 손을 흔들면서 나를 입으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스꽝스러움을 유발하는 장치지, 그치? 사람들의 환호성을 자기 걸로 변환시켜버린 거야. 이런 게 바로 정치인들의 실수지. 오케이?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을 그게 원래 나의 것이었던 것처럼 바꿔버리는 실수. 나를 보라! 너희를 무서운 공룡으로부터 구출하실 위대한 임금님이 나오셨다! 사람들은 막, 넌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미친 사람들이구만. 사람 잡는 공룡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니. 나를 치릅니다. 야, 말해봐. 너 지금 저게 왜 임금이라고 생각해? 내가 사람이니까요. 누가 너도 사람 아니래? 증거대라고. 그 옆 사람이 믿으니까 그렇게 나 생각하는데요. 증거가 뭔데? 옆 사람이 증거니까. 나는 옆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데요. 너 그럼 너희가 대답해봐. 이 사람이 믿으라고 해서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민 나오죠. 이때 참고로 지금 이 장면에서도 민중의 특성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현혹된다는 거는 옆에 사람이라고 하는 지금 박물관장이 왜 그렇게 믿느냐고 지정할 근거를 대라봤을 때 다 이 사람이 그랬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랬으니까요 하고 있죠. 그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쉽게 현혹되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체크해 주시고 유일하게 시민 나가 똑바른 말을 하겠죠. 올바른 말을 하겠죠.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지키기 위해 나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말한 겁니다. 뭔 소리야? 우면하면서 무서운 동작을 흉내내면서 알 속에는 공룡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 괴물이 부활되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해? 너희들은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대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어야 된다고. 햇빛을 봐서 날이 뜨뜻해지는데? 꿈틀거린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죠. 오케이? 시민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 나는 간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박물관장의 교묘한 수칙에 의해서 시민들이 현혹당하는 그런 장면. 그 와중에 시민 라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체크되시죠? 어려움 없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중략 다음에 나와 있는 장면은 이제 작품이 끝나가는 무렵의 지문입니다. 가보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왕에게 기어가 발을 일맞춥니다. 우리들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들을 설사 괴롭히지 마시고 그 알 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전하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자, 지금 이 장면이 뭐였냐면 시민들의 대표였던 라마저 좌절한 상황인 거야. 참고로 이때 이 좌절시킨 방법이 뭐냐? 라를 괴롭힌 게 아닙니다. 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멘트를 바꿔요. 임금님 나오실 거야. 와. 아닌데? 공룡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들었어. 임금이야. 공룡이야. 사람들이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맞는지도 이제 모르겠어. 오케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분열하고 민중이 와야 되고 있으니까 시민 나가 온 거지. 이제 그냥 진실 하나만 알려달라. 내가 무조건 당신을 받들 테니까 제발 진실만 알려달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박물관장이 정말로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 더. 알고 있더라도 말을 할까요? 안 되죠. 그것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수단이니까. 오케이? 그 이광백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의 얘기를 잠깐만 좀 차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광백의 파수꾼을 보면 그 이리때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실제로 이리때가 없었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체 없는 공포에 대한 어떤 공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치한다. 참고로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거든.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화의 댐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듣나요? 참고 삼아 알아둡시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야. 굉장히 어렸을 때. 조그만 때.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북한에서 댐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 댐이 일반적인 발전이나 어떤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한의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물을 모으고 있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각종 뭐 교수님이나 저명한 학자들이 나와서 비교를 해요. 자, 이게 우리 빌딩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10층짜리 건물이고, 이게 5층짜리 건물이고, 이게 뭐 우리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았을 때, 현재 이 댐이 최고 만수위까지 도달한 다음에 한 번에 터져 나오면 이 정도까지 잠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이거 그대로 냅두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람들은 자, 위쪽에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팡 하고 터뜨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하면 돼? 우리도 댐을 만드는 거야. 그때 만들어진 게 평화의 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들자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참 경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참고로 이때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랬었잖아요. 그치? 아직 우리나라가 무슨 뭐 GDP 상위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야. 돈이 없잖아.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만드는 거야? 또 우리 착한 국민들이 또 돈을 모아. 집에 있는 돌반지 팔고 집에 있는 귀금속 가치를 팔아요. 팔아가지고 성금을 막 보내줬어. 그리고 그 성금으로 계속해서 평화의 댐 방송을 하는 거야. 평화의 댐 오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위대한 첫 삽을 떴습니다. 막 말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치? 참고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성금들을 보내줬을 거고, 그치? 나라에서도 위태롭다고 말했었고, 경제 전문가들도 위험한, 경제란다. 뭐 각종 전문가, 학자들이 다 위험하다고 외쳤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자, 그리고 지금은 진실이 밝혀졌지. 이거 다 사기였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북한에서 댐 하나 만든다고 서울이 무너지겠니?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근데 사람들은 공포와 겁에 질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그 만들었던 수많은 성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긴 당대 권력자들의 수품에 이렇게 딱 들어갔겠지. 여기 뒤에 들어갔겠지, 그치? 참고로 평화의 댐 완공은 했어요. 참고로 완공된 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완공된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댐이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댐이면 상식적으로 물을 막았다가 이렇게 물을 흘려주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 설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댐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거 네이버에 찾아봐요. 평화의 댐 있으니까요. 특히 평화의 댐은 지금은 뭐랄까 그냥 이런 때 만들어졌고 이런 정도의 시설이다라는 정보만 실려있겠지만 위키 같은 데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말씀드린 얘기가 그대로 실려있을 겁니다. 댐인데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있어요. 뭐야 그냥 수위 조절 장치야. 그냥 이 녀석은 무슨 발전이나 그런 것도 상관도 없고 그냥 콘크리트 건물만 때려 부어가지고 벽을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이걸 댐이라고 만들어놨어.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바로 백성들이, 그러니까 민중들이 공포에 휩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야. 실체 없는 위협. 북한에서 남한을 수몰시키겠다. 맨날 불가다. 맨날 얘기하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그거를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바꾼 다음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도록, 무섭도록 만드는 거야. 지금 여기서 했던 이 박물관의 행동 자체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위협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리고 그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는 단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박물관장 이제 마지막 장면 다시 돌아옵시다. 박물관장이 말합니다. 임금의 자리란 왕관이나 칭호로서 유지되는 게 아니지. 국민들의 약점을 잡아 그들의 복종으로 유지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야, 넌 알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임금님이었죠? 그럼 그걸 믿으면 되잖아. 근데 진실을 고백하자면 공룡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도 이제 합니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라고 말했더니 그럼 공룡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네. 그럼 그걸 믿어. 아, 그게 뭐야? 전하, 부디 둘 중에 하나만은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칼을 던져줍니다. 야, 그럼 한 번 더 게임을 시작해보지. 그 칼은 내가 전황을 권유했던 칼인데 네가 나를 찔러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나도 인정. 오케이?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지. 맞다 아니다 하면서 칼을 쥐고 그럼 찔러봐. 그리고 네가 나를 못 찌르면 내가 너를 찌를 거야. 합니다. 시민나는 칼을 쥐고 다가가지만 결국 뚝 하고 떨어뜨리죠. 왜? 당신을 죽이면 알 속에 무엇이 들었었는지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지금 뭐야? 정보의 독점. 그지? 우리들의 고뇌는 결국 해결되지 않겠죠. 난 당신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게임은 내가 이겼어. 한번 푹 찔러면서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어떤 권력의 힘에 대해서 말하는.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민중들이, 그리고 힘이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모습을, 현실의 모습을 어떤 이야기의 방식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우화적이라고 하지. 다른 말로,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는 알레고리라고도 하죠.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A인데, 자, 이 A를 얘기하기 위해서 B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B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실은 그건 결론적으로 A에 대한 얘기였고. 그쵸? 우리 정치 현실을 말해주고 싶은데, 관장과 R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줄게. 들어봐. 하면서 돌려까기를 시전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셨죠? 참고로, 이광백 씨가 이 R이나 혹은 파수꾼 같은 작품들을 썼을 때, 당대에 검열 같은 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광백 씨의 작품은 초창기에는 이런 의도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일단 올라가는 갔었는데 당연히 나중에 또 차단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압제와 권력의 어떤 오만함 앞에, 오만함이 이제 실제로 실체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 작품을 교과서나 이런 교재로 보게 된 거죠.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자, 대단한 작품이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자, 이광백의 R이라는 작품. 참고로 이광백 하면 카스콘도 워낙 중요한 작품이니까 몇 가지 지식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급수필 5번 챕터까지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고전 시가로 넘어갈 텐데, 선생님이 아까 고전 시가가 이제 6번부터 12번 챕터까지 총 6작품 세트가 남았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뒤쪽에 있는 잡가랑 이런 작품들은 민요 같은 거는 아예 그냥 건너 끼워버릴게요. 다만,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누앙사 같은 작품부터는 또 이게 그냥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전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이랑 함께 누앙사를 다시 정리를 시작할 테니까 잠깐 손 좀 돌려놓고 이따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